We're going to have, I think, a very interesting 2.5 days in Vietna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 지금 하노이 같은 하늘 아래 불과 한 30여 분 거리 내에서 숨쉬고 있는 거죠.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1대1 짧은 회동을 시작으로 최소 5번, 최소 5차례를 만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회담의 성격은 분명하죠. 비핵화 회담입니다. 이거. 다만 8개월 전 1차 선언에서는 선포를 한 정도라면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바람인 겁니다. 근데 그 무언가가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 이른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틀간의 만남 이분과 함께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분. 세계 최고의 북한 전문가세요. 정세현 전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두 정상이 처음 만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던가요? 네. 그때 느낌하고 오늘 소감하고 어떠세요, 정 장관님? 오늘은 지난번 6.12 때보다는 뭐 좀 더 큰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정상회담 준비는 사실 판문점 그 비공개 접촉하다가 이제 현지로 잠깐 옮겨가서 협상을 했지만은 그게 그동안에 성킴이나 최선이나 외교부 라인인데 미 국무부 라인이나 북한의 외무성 라인은 항상 상대방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는데 아주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고 북한은 그게 아니다. 뭐 해명하고 그다음에 떼쓰고 하는 것이 또 습관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특히 비건이라고는 특별 대표를 임명을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 들어갔었습니까? 6일부터 8일까지 다녀왔었죠. 예, 6일에서 8일. 네. 그리고 북쪽에서도 외무성 라인이 아니라 외무성이나 통전부 라인이 아니라 군축 전문가, 핵 전문가인 김혁철이라는 젊은 사람을 대미 특별대표라는 직함을 줘가지고 비건과 협상을 하도록 만들어서 평소 밀고 당기기를 했고 이쪽도 특별대표 저쪽도 특별대표 둘 다 낯선 사람 우리에겐 그리고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영체제로 회담을 좀 준비한 거야. 직영체제 직영점이에요. 직영점이지.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지금 또 평양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로 옮겨가지고 오랫동안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김영철 폼페이오 좀 접촉을 하지 않겠는가. 거기서 이제 그 큰 그림을 그리죠. 그동안에 이제 실무자들이 얘기한 것을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그 영어식으로는 랩업하는 싸는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각각 자기의 이 순회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 선에서 오늘 저녁에 만찬 때 대화를 나누십시오. 근데 다 잘 됐는데 이런 것은 지금 최종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끌어내야 됩니다 하는 마지막 그런 거 있겠죠. 마지막 그런 것은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사실 내일 오전에 단독회담 그다음에 확대회담 그리고 뭐 또 오찬 이렇게 같이 하기로 돼 있는데 내용이 좀 있는 선언문이 나오지 않겠는가? 내용이 있는 선언문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 내용이 있는 애 내용은 뭐라고 어디까지 보세요? 아무래도 최소가 있을 거고 최대치가 있을 텐데. 작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만 합의를 했어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렇죠.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커다란 그림. 무엇을 할 것인가만 합의를 했고 유해송화는 이제 그건 또 별개입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그게 보면 좀 작은 문제죠.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 세 가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그동안에 작년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협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나 평화체제 구축 얘기는 않고 미국이 그 상황을 주도하는 관계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만 주력을 했어요. 지금 아까 김현정 앵커도 비핵화 회담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언론들이고 전문가들도 되게 이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회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까? 네. 아니 이거 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핵화와 상응 조치 얘기하는 회담 아닙니까? 상응 조치가 바로 상응 조치는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반대급부가 아니라 북한은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위해서 미국이 뭘 할 것인가? 연락사무소 언제까지 만들어줄 것이냐? 그다음에 정전 체제, 평화 체제를 그 구축하는 데서 정전 선언이나 평화 선언이나 자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 협정 협상은 언제부터 누가 참여하는 것인지 오늘 결판 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그동안에 비건과 김혁철이 밀고 당기는 것이 오늘 김영철과 이제 폼페이오 사이에 대충 결론이 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작년 6.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가. 그러니까 제가 비핵화 회담, 이번 회담 비핵화 회담입니다라고 말씀드린 데 대해서 정 장관님 말씀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회담. 그러니까 비핵화만 강조하면 안 되고 북한은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나와야 우리는 비핵화 갈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그러니까 북미 그 부분까지 관계와 평화 같이 체제. 언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 개선과 상응 조치에 대한 이 일정을 내놓으라. 그게 이제 상응 조치고. 그렇죠. 북미 관계 개선 차원에서 제재 완화 문제가 다뤄집니다. 알겠습니다. 북쪽의 논의는 제재는 적대 산물이다. 그러니까 신뢰 쪽으로 넘어가자. 그러려면은 제재를 해제하라. 그게 그들의 논리예요. 어디까지를 바라는 거예요? 북한은 어디까지 해제하라. 최소한 요 정도는 해제해줘야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다가 어느 정도로 지금 맞물려 가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아마 저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거예요. 김정은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겁니까? 아니 서로 밀고 당기는데 이제 그걸 이 물밑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되고 또 공식적인 협상으로 또 매듭이 지어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진행형이죠 지금. 그러니까 진행형이죠. 지금 최종적으로 내일 그 단독 오전 단독 정상회담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오늘 저녁에 만찬에서는 이제 탐색하고 정상 간에 내일 아침에 결론 내고 올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이 국무부 대변인도 발표할 것이 없고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북쪽도 그렇고. 정세현 전 장관의 지금 분석을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하는 게 얼마나 장관님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다 제가 쭉 종합해 보니까 여러 언론의 분석 이런 걸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변 핵폐기와 사찰 여기까지는 지금 북한이 이미 확정적으로 내놓은 카드고 미국에서도 그 상응 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는 양쪽 다 내놨다. 여기까지 서로 되면 요거는 이른바 스몰 딜이다.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우라늄 이런 거 해체라든지 혹은 영변이 아닌 다른 은닉 핵시설을 더 이렇게 사찰하고 폐기하고 이런 것까지 가면 플러스 알파가 가면 미국에서도 상응 조치로 플러스 알파로 종전선언 이른바 이런 것들을 가는 것.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게 빅딜이다.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양쪽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되게 그건데, 근데 이제 종전선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플루토늄이나 그 우라늄, 농축 시설, 플루토늄 재처리,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플루토늄 시설, 재처리 시설은 다 영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라늄 농축 시설도 영변에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2003년인가 하여튼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의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를 초청을 해서 맞아요. 예. 일부러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영변. 일부러 보여준 것은 예. 뭐 국제사로부터 비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게 하려면 빨리빨리 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변에 있는 걸 보여주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은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 협상 카드지. 그 카드죠. 더 큰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공개된 것까지는 이번에 내놓을 수 있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이 타 지역에 있는 경우에 예. 그거는 없는 것처럼 하고 미국이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쪼아대면은 그러면 그건 뭘 줄 건데 예, 예.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스몰 딜이다. 영변하고 금강산하고 서로 맞바꾸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것도 아직 모르는 겁니까? 영변 내주고 나서 금강산만 받아내려고 하진 않을까요? 북한이? 그거로는 안 된다. 그거로 좀 더 큰 거 많이 쓰라고 그러지. 하긴 영변이 그냥 개성공단까지도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산각에서. 금년 신년사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이나 그 금강산 그는 예. 대가나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예, 예. 그는 남쪽에 대해서 대가나 조건 없이 하겠다는 얘기고 미국한테는 그런 거 그 좀 허용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좀 풀어라 예, 얘기를 예. 하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아까 영변 핵시설, 북한 핵시설의 핵의 심장부 같은 곳을 우리는 폐기하고 사찰까지 허락할 테니 그 정도 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다시 시작, 거기다가 종전선언 어떤 상징적인 그 정도까지 연락사무소 정도까지 영변이 북한 핵시설 한 80%는 돼요. 80% 심장이죠. 한 그렇죠. 300개 건물이 몰려 있다면서요. 그렇죠. 거기에. 예, 그러니까 핵시설. 그게 영변 핵시설을 폐기시키면 예, 예. 그러면 사실은 미국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사실상의 불가역적인 상태로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기가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 나아갈 것인가가 이번談判톱다운의 핵심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정세현 전 장관님, 트럼프 발언이 자꾸 바뀌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경제 대국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지난 8일인데, 그 다음에 15일쯤부터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바뀌는 게 맞습니까?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뭔가 자신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분석? 그건 아니고 아닌가요? 미국 내의 소위 그 반트럼프 여론 예. 그 연장선상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 딴지 걸기 미국이 그게 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 쪽에서는 이른바 동부의 언론이나 학자들 그리고 정치권 특히 민주당 쪽의 이 정치인들은 트럼프가 잘 되는 게 지금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거기다 끼워가지고 국민 여론이 지지 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자꾸 뭘 고춧가루 뿌리려고 그랬지. 근데 그런 것을 의식하니까 이거 너무 좀 잘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좀 깔고 가는 겁니까? 출구를 퇴로. 그다음에 나중에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면 지금 서두르지 않겠다. 그다음에 잘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깊은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렇더라고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마지막 발언이 뭐였냐면 서두르지 않을 거다. 나는 단지 북한이 핵실험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다. 근데 지금 핵실험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듣고 여러분의 문자 한번 보죠. 문자들이 지금 쏟아지는데요. 루팡5님은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피곤할 것 같네요.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 65시간 기차 타면 녹초될 텐데요. 이렇게. 아니, 잠깐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분석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왜 기차 탄 거예요? 뭐 분석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왜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냐?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경험이 있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미국이 손들고 나가게 만든 데입니다. 이긴 경험이 있죠. 그렇죠. 이겼죠. 그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은 6.25 전쟁 때 싸웠었고 뭐 서로
서로 이기고 진 데가 없이 이제 휴전으로 끝났으니까. 예. 그러나 미중 관계가 나빴다가 79년 1월 1일 수교를 하면서 개방개혁으로 저기 경제 부흥을 일으킨 데고. 예. 그다음에 베트남도 미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8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개방 시도했지만 잘 안 돼가지고 85년에 다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킨 도이모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 4년 됐는데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지금 현재 한 2,800, 900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예, 북한의 거의 2배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소위 벤치마킹 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렇죠. 그 비행기를 쑥 가버리면 중국도 베트남도 다. 특히 자, 장관님 죄송합니다. 지금 일부가요. 여기 좀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 좀 특히까지 하셨어요. 베트남과 중국을 다 보여주면서 가는 게 유리하다. 특히까지 한 상황에서 잠깐 일부 좀 마무리하고 조금 더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1부에서 이어가보죠. 정 장관님. 아까 전에 특히나까지 하시다가 일부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왜 기차를 타고 갔느냐. 베트남 가기 전에 중국의 발전상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을 거다. 특히나 그러셨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은 그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그 자기 인민들한테 부각시키는 걸 통해서 그 리더십을 지금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할아버지가 갔던 길을 다시 한번 가면서 또 세계 이목을 지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슉 가버리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장시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가다가 내려서 담배 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담배 피고 뭐 김여정 동생이 제1부부장이 잿더리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도 사진. 딴 사람이 들고 있는 것보다는 동생이 들고 있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딴 사람이 들고 있으면 많이 갑질하는 느낌인데. 그렇지. 아니 딴 사람이 들고 있으면 아부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런 이미지 정치 차원에서 그렇게 긴 시간 기차를 타고 갔다고 봅니다. 이미지 정치 잘하네요. 잘하죠. 네, 사실 나이는 어린데. 지금 그 나이에 중전 못 쓰고 다니는 것도 그게 할아버지 하던 짓이에요. 할아버지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보다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더 많이 닮지 않았어요? 그 더 닮았죠. 외모도. 아버지는 김정숙. 북쪽의 김정숙. 네. 우리 김정숙 여사 말고. 그쪽에 그 어머니를 닮았어요. 얼굴이 주근깨 많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미지 정치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차를 타 그 고생을 하고 갔다. 지금 문자가 좀 많이 들어와서 한 가지만 좀 이건 좀 새로운 얘기인데 그 김정남 아들. 김한솔 씨가 김한솔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한솔이 사실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우리는 좀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한솔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 그룹이다 하면서 거기서 오늘 중대 발표를 하겠다. 느닷없이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반 김정은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이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로서는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비참하게 그 독살한 사람에 대해서 좀 원한을 가지고 있겠죠. 그걸 이용하는 단체가 있으라고 봐요. 천리마 민방위 이렇게 스스로를 밝혔는데 뭐 하는 단체예요? 천리마 민방위? 벌써 이름이 MMO에서도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반 김정은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이 반감 내지는 나쁜 여론이 일어나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저희 미국에서도 반북 정서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그런 그 서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 트럼프 그렇죠. 군산복 합체 같은 데는 반 트럼프 반북 정서가 유지돼야 이 회담이 잘 안 되는 그러면서 안 되기를 바라야 무기 시장이 유지가 되든지 확대가 되니까 잘 돼 버리면 무기 시장이 줄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고
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라고 보고 그럼 이번 회담에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예. 뭐 워낙 큰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 이야기도 갑자기 눈에 띄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 저하고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좀 솔깃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북한의 신년사, 네. 올해 나왔던 신년사를 들으면서부터 정세현 전 장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나올 내용들에 대해 감을 잡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의 신년사에 그런 게 있었죠. 금강산 개성.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자기들 표현으로 최고 존엄이라고 합니다. 존엄이죠. 예. 최고 존엄이 한번 그 예. 공개적으로 한 말이 예. 실현이 안 되면은 예. 그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아마 작년 연말쯤에서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정도는 방법을 찾아보자. 잘하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효감이 있었기 때문에 치고 나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예. 문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19일 날인가요? 예.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포함해서 남북 경협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레버리지 일종의 상응 조치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달라. 우리가 그걸 하겠다. 우리가 돕겠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돕겠다. 우리가 돕겠다. 나 근데 발벗고 그거는 나서 돕겠다. 일부에서는 그걸 퍼주기라고 또 얘기를 하던데 예. 그 퍼주기를 통해서 비핵화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왜 비핵화는 안 시키고 퍼주기만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퍼주기라는 대북 비난을 받고 있는 대북 지원을 통해서 비핵화를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응 조치가 없이 계속 비핵화만 주문할 수 없다는 그렇지. 말씀이신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니 비핵화를 어떻게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저 보수 언론이나 이런데 국 정치인들은 비핵화가 마치 막 고함 지르고 압박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북한이 그런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실리를 찾을 거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신년사에서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그것에 소위 그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고 그걸 우리가 거들어주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훨씬 더 부드럽게 남북 합의가 잘 이루어질 거다 하는 계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랬어요. 짜고 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좀 표현은 점잖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그 구도로 그런 구도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식으로 한번 보고 이번 회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1월 김정은 신년사에 나왔던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부터 이게 허투루 나온 게 아닐 거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의 교감은 있었을 거라고 본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얘기, 이것도 허투루 한 게 아닐 거다. 그렇죠.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안 되는 걸 그 미국 대통령 통화할 때 그 이 말씀을 넣으십시오라고 참모들이 했다면은 그 참모는 곤란하지.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정상 간에는. 그렇죠. 또 미국에서 또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또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 그 상당한 정도의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이 하노이에서 그것이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가 중요하다. 금강산 개성공단은 사실상 지금 뭐 거칠게 말해서 짜고 친 거다. 이미 거기까지는 다 짜져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느냐를 보시라. 지금 이 말씀. 그래서 이제 경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경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대기업의 대북 투자. 지금 뭐 짐 로저스가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뭐 일본도 일제 36년 배상금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도 투자할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정도 대기업의 대북 진출 이거를 미국과 협의를 하고 북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저께인지 내놓은 소위 신한반도 체제 만든 데서 주도권이 안 생겨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먼저 우리는. 진출을 해서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가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가면서 사회문화적인 공동성이 커질 때 그게 새로 짜지는 동북아 그 질서,
네. 재편된 질서에서 우리가 을이 아니라 갑의 하나로 등극할 수 있다. 그게 신한반도 체제. 우리가 주도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금강산 개성 플러스 알파로는 알파 정도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선 결국은 연락사무소 얘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연락사무소. 그러면 뭐 북미 중 우리나라까지 다 합친 종전선언은 이미 그거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그거는 뭐 지금 시간적으로 어렵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예.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가지고 있는 소위 그 거부감 때문에 평화선언이라고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도 있어요. 북미 간에. 불가침 협정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불가침 협정은 또 별도로 협정을 맺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남북평화협정으로 전부 다 그 싸우면 됩니다. 그런 게 하나 나오긴 나올까요? 뭔가 상징적인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 입구에 해당하는 표현이 하나 나와야죠. 입구에. 그럼 북한 요 정도를 내준다고 하면 북한에서 나올 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폐기는 요건 또 기본이고 플러스 핵물질 알파. 신고 검증 예. 검증단 들어와라. 예. 사찰해라. 예. 사찰. 그게 영변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그 밖에도 다? 다른데 우선 뭐 동창리라든지 그 풍계리 같은 데는 이미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뭐 기본이고. 예. 핵물질 신고까지는 그렇지만 무기 개수는 먼저 밝히지 않을 겁니다. 무기 개수는 뭐 미국 내에서도 평가하는 데마다 개수가 다른데 20개라는 데도 있고 60개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국방부 쪽은 개수를 많이 얘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에도 그래요. 90년대 중반에도 예.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CIA, 이게 DIA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크고 CIA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한 절반 정도. 민간과 군인의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수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협상 카드로 놔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북미 수교까지 확실하게 대사관계까지 끌어낼 수 있을 때 뭐 핵무기도 내놓고 ICBM도 내놓겠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럼 이번에 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뭐 뭔 딜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세현 전 장관이 보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로? 미디엄 딜. 미디엄 딜. 네. 신선하네요. 스몰 딜보다는 좀 더 나갈 거고. 그러나 빅딜은 되게 우리 국민들이 빅딜은 완전히 비핵화 끝나는 상태를 완전히. 얘기들 되게 하니까 CVID. 그거는 안 되죠. CVID는 그렇죠. 안 되고. 네. 그건 이제 시간 두고 빅딜까지 가기 위한 중간 교두보로서 미디엄 딜. 미디엄 딜 정도. 그럼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 언제까지? 그다음에 평화협정은 언제부터 협상 개시? 로드맵. 그다음에 비핵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변 핵시설 폐기, 그다음에 뭐 핵물질 신고 검증. 그것까지 나오면은 미디엄 대성공이죠. 대성공이죠. 아니 저 스테이크도 미디엄 딜을 제일 많이 시키잖아요. 80%. 저도 미디엄 먹어요. 레어는 너무 좀 이렇게 피가 많이 나와가지고 또 웰던. 스몰 딜이고. 그러네요. 미디엄 딜 정도 나오면 대성공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쉽게 미디엄 딜 하지만 미디엄 딜도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어렵죠. 어려운 건데. 지금 한 3분, 2분 남았습니다만. 자, 미디엄 딜까지 나오면 사실 대성공인데요. 거기까지 가는데 변수, 최종 장애물, 요걸 두 정상이 넘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지막은 뭐라고? 장애가 된다면 뭐가 돼요? 특히 북한 쪽에서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장악력이라고 할까 리더십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더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비해서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장악력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셧다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상사태 선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민주당이 계속 뒤에서 발목을 잡으니까 이런 미국이 얼마나 내놓을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개성공단, 금강산, 연락사무소, 더 나아가 평화협정, 평화협정을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긴 그룹은
몇 월 달부터 논의구로. 가동을 시킨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지금 뒤통수가 땡길 거예요. 미국에서, 예, 저 트럼프는. 본토에서. 김정은은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본토의 이른바 딴지 발목 잡기 그렇죠. 요게 마지막 변수가 될 거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 많이 하고 싶잖아요. 지금 재선 앞두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에 몰린 것도 트럼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고 싶을 텐데 본토에서 그 말리는 세력, 그 세력이 마지막 변수가 될 거다. 그렇죠. 뭐 명쾌합니다. 예,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오늘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정 장관님. 또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